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반포고의 학폭 기록 삭제 문제와 교육당국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당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첫 메시지로 민생을 강조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의 취임 첫날 행보를 비롯해 내용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사과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은 교육당국의 늑장 대응과 제도적 허점을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며 학폭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씨의 서울대 입시 과정과 학교폭력 발생 당시 학교 측 대응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반포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가 정 씨의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의원들은 학폭자치위가 징계 기록을 삭제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위원 명단과 심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뭔지, 뭘 보고 교장 선생님은 납득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있었습니까? 온갖 법기술을 쓴 정순신과 송계동 변호사가 반포고등학교의 변호사나 기타 외부위원들을 통해서 정군의 삭제 기록을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공개하십시오. 없습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자치위 회의록을 징계 기록 삭제의 근거로 들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원들의 회의록 제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서울대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 씨 입학 당시 한 명이 대입 정시에서 최대 감점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누가 몇 점을 감점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당시 민족사관고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법원에서 정 씨의 강제 전학 집행정지가 기각됐으면 14일 이내에 강제 전학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 앞에 봉사나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맞습니다. 예. 한 달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학폭법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안 해요? 학폭 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거나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출석을 정지시키는 대책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 기간이 길어서 출석 정지 기간이 넘어서 만약에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수장으로서 송구하다며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좀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합법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심화를 규제하기 위한 공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공정거래법상의 관련 조항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제재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자율 규제로 접근하되 독과점 문제는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관련 TF가 보완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과 내년 총선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당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며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취임 일성은 당정 화합을 통한 내년 총선 승리였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 민주당에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미래를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정책들로 발목 잡힌 민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물론 연금, 교육개혁 등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도록. 새 지도부는 다음 주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당이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플랜들을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 지도부가 모두 친윤계로 구성되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심을 얻고 당선된 김 대표가 어떻게 당정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친윤 지도부의 당정 일체 기조 속에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방금 그 리포트에서 보셨던 새로운 국민의힘의 그 분위기를 김동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최고위 회의를 이제 주재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나요? 네, 김기현 대표의 어제 수락 연설 또 오늘 현충원 참배 최고위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민생과 내년 4월 총선 승리로 요약이 됩니다. 김 대표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했는데요. 앞장서서 챙기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민생 행보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있었던 김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 수출 문제, 모든 경제 지표들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김 대표의 이 또 다른 강조점은 이제 총선 승리인데요.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총선 승리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을 보면 현재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무기력함 또 한계에 대한 절박함이지 않겠느냐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앞으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면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이제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를 했기 때문에 시작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김 대표의 울산 땅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내 화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또 이 비윤계 의원들과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좁아지게는 됐지만 어떻게 이들과 협력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것인지가 이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김 대표가 친윤의 지지를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개파 정치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땅 문제는 당내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대장동 그리고 이제 특검법에 이어서 오늘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를 했네요. 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 9월에 당론으로 발의를 했었는데 네.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오늘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과 협찬 의혹으로 이제 범위를 많이 좁혔는데 지난 특검 법안에 있었던 학력 경력 위조 사항이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이는 이제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서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건데요. 정의당이 지난 7일 김 여사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의당의 의견을 수용을 하고 이제 최대한 교차되는 지점들을 만들어서 정의당과 공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 공조를 이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럼 앞으로 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조가 되는 그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공조의 시동은 걸기는 했지만 네. 아직 섣불리 좀 예단하기는 좀 이른 부분이 있거든요. 민주당과 이 정의당 법안의 최대 쟁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네. 이를 보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추천권입니다.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당의 법안에서는 비교섭단체에게도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 과정에서 쟁점이 될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민주당은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사위 논의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 공조를 통해서 3월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네. 이런 입장인데 정의당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서 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조할 때 좀 진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사위를 이제 거쳐야 가느냐, 아니면 이제 바로 그냥 패스트 트랙으로 가느냐, 요 네. 이제 관련 쟁점이고 또 그 특검 추천권을 누가 지느냐, 요게 네. 이제 그 현재 공조로 가는 관건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정의당 공조 모습에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과 또 민주당이 쌍특검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네. 민주당 내홍 수습용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진실성에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쌍특검 추진으로 당 내용을 수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오늘 김기현 대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친환경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면 한국형 엔지니어링 설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관련 학문과 학과를 만드는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특별 강연을 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국회 입법 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네 번째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강단에선 임한권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저탄소 석유 공정과 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분야에서 한국형 설계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 비해 국내 설계 기술 환경이 취약한 만큼 우리나라만의 설계 역량, 즉 한국형 엔지니어링 설계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K, 우리나라만의 어떤 공학적 설계,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하는 게 한국형 엔지니어링 설계 구축 방안으로는 설계를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 신설, 과목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제시됐습니다. AI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온 이유도 결국 이전의 전산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 출현하는 것처럼요. 이런 학문의 출현들이 자꾸 와야 되고 다양한 과목들을 개발을 해내야 됩니다.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 과정은 반도체 지정학 그리고 패권 전쟁을 주제로 한 강연을 끝으로 오는 16일 마무리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연동형 비례제 개선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조혜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은 구체적인 제도의 세부 사항보다는 정무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며 다음 주까지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소위 소집 여부 등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4개국 의장들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각국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재활과 교육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국일보 전 마이너리티 팀은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시 다문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명시된 바우처 지급 기준을 장애 정도나 장애인 수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바우처 금액과 지원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달 장애인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와 개선점을 파악해서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면 선제적 규제 혁파와 전폭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주행 혁신 기술 국제 선도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입법적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소장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황금 분할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에도 이른바 친윤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결국 윤심의 승리가 아니냐 지적해 김병민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 황금 분할이란 표현으로 반박했는데요. 저마다 갖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차별적인 특색들이 있었거든요. 특정한 진영이나 특정한 색깔로 몰아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들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황금 분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40대 기수의 김병민, 그리고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김재원, 민주당엔 없는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당찬 언론인 출신의 여성 지도부 조수진까지 그야말로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다는 것.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사당이 됐다고 반발하면서 공천 협박이 시작됐단 말로 내년 총선을 한껏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지분이 사라졌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은 좀 잘못되고 당도 잘못되어야 나의 정치적 위상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당원들과 국민들은 냉정하게 또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큰 관심사였던 이준석계의 반란, 이른바 천하 용인의 전원 탈락을 두고는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당대 기간 내내 내부 총질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당내 민주주의나 소신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하셨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는 게 전략적 패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하루빨리 이준석 전 대표 그늘에서 벗어나서 또 천하용인만의 멋진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심을 등에 업은 친윤 후보들의 대거 선출, 그야말로 당정일체의 윤석열 체제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무엇보다 야당과의 꽉 막힌 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민생을 위해 협력해가는 건강한 당정관계 또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 단일대오 떡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 전원에게 떡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단일대오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붙은 떡이었는데요. 친명계 정청래 김의겸 의원은 이렇듯 떡 인증샷과 함께 눈물나게 고맙다, 찰떡같이 하나가 되겠다면서 단일대오 떡에 대한 감개무량한 화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제였죠.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성명을 내고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힘쉽게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혁신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원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루살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가 하면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에 걸쳐서 사흘간 만찬, 오찬 회동을 통해서 소속 의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을 비롯한 내혹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단일 대우로 가자. 뭉치면 된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뭉치는 방향이 중요해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뭉치면 과연 국민들한테 그게 좋은 단결이 되겠느냐.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대표를 비롯한 지금 지도부가 해법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돌린 일명 이재명 단일 대우떡을 비롯해서 비명계 손을 내미는 지도부의 움직임까지 민주당 내용이 숨고르게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과연 비명계 목소리를 제대로 포용할 수 있을지, 진정한 단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완용 의원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네요. 그 결과 분석 좀 하고 전망을 좀 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체포동의안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민주당 얘기를 좀 간단히 덧붙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그 말씀하셨던 전자부터 함께 좀 다뤄볼까 하겠습니다. 가장 또 이제 최근에 그 핫 이슈니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그 끝났는데 김기현 신임 그 당 대표가 52.9% 한 번에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1차로 끝냈습니다. 과반 득표의 배경 어떤 의미로 좀 그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마침 그 현장에 가서 좀 봤는데요. 네. 물론 그 유튜브로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이 김기현 대표, 이제 대표라고 불러야죠. 이분이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 과반 득표를 확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단기를 흔드는데도 막 얼굴이 활짝 밝은 표정으로 막 안철수 후보한테도 바로 막 90도로 깎듯이 인사하고. 네. 뭐 신발 벗고 절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과반 득표라는 게 본인도 확신을 못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아무튼 어제 전당대회 주인공은 김기현 대표였습니다만 조금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좀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개입도 하고 또 최고위원들까지 다 이른바 친 윤석열 최고위원들로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는가 일단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란 말씀인가요? 드러난 주인공은 김기현 대표시지만 이 배우의 큰 손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뽑는 사람들은 민심과 당심이 섞여서 뽑는 게 아니고 오로지 당심으로만 뽑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 1년간 대선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어찌 보면 제대로 일할 기반이 없었다. 이렇게 아마 당원들은 생각할 거예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회 압도적 다수당이 민주당이죠. 그다음에 정부에 아직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당선 1년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원만이라도 밀어줘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또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당과 대통령실 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는 게 저는 당원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에 새롭게 들어온 많은 뭐 젊은 층이라든가 뭐 이런 당원들은 또 견제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당원들의 그 다수의 생각은 그 안정적으로 그 집권 2기를 맞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인데 우리 당원들이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긴 거고요. 조금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약간의 역풍이 좀 불었다고 합니다. 막판에 이제 투표율 올라가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 투표율이 55.1% 거의 기록적인 투표율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양쪽 다 서로 뭐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 친윤석열 성향의 당원들이 뭉친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김기현 후보 큰일 나겠네.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천하람 후보가 뭐 굉장히 뭐 좋긴 한데 좀 너무 좀 그렇다. 또 황교안 후보가 무슨 뭐 사퇴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사퇴를 하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결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들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른바 그 오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권유도 좀 있었고 네. 또 이 책임 당원들이 좀 이 단합을 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김기현 후보를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역풍 효과가 좀 있어서 과반을 넘겼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좀 그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로는 ARS는 장년층이 투표를 많이 하고 그 모바일은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에 그 익숙한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한다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도 그 ARS 못지않게 김기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같은 그 분석이 네.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뭐 누구 말로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네. 왜 뭐 TV조선이나 MBN에서 하는 그 모바일 투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장노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익숙하다는 거죠, 이제 장노년층도. 미스터 트롯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아니 있고. 뭐 수백만씩 하니까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거는 연령에 상관없이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이제 50대, 60대 손님들 잘 하세요. 잘 하시죠? 예, 그 네. 그 젊은 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바일 투표 정도는 뭐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시대가 온 아니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룰 인물이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인데요. 23.37% 득표로 2위로 이제 레이스를 마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제 뭐 그 가장 뭐 본인이 원하는 건 대권 도전이 될 테고 또 내년에 당장 이제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목표가 될 텐데 안철수 대표의 이번 그 전대 성적표와 관련해서 안 후보의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 대선, 대권 도전, 총선, 공천 뭐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안철수 의원의 최종 목표는 대선이니까 이번 그 당대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는 그 한번 뭐 대선까지 가는 징검다리 뭐 이런 걸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초기에 본인이 친윤 뭐 사실 이렇게 표방하고 그 선거 전에 임했는데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어찌 보면 철퇴를 맞았죠. 네. 당신은 친윤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바람에 좀 초반 이 전략이 꼬였어요. 안철수 의원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으로 가서는 또 이상하게 비윤인 것처럼 그 이제 낙인이 찍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초반에 천하람 후보의 등장으로 이른바 비윤과 반윤 표를 본인이 다 독식할 수 있었는데 천하람의 등장으로 이게 독식이 안 된 거죠. 그걸 나눠 먹다 보니까 문제가 또 된 거고 뭐 이런 선거 전략의 실패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의 등장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가져와야 될 표를 제대로 못 가져온 거 뭐 이거는 좀 명확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안철수 의원이 자 이제 뭐 끝났느냐 뭐 공천까지 걱정할 정도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은 아직도 저는 굉장히 건재하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을 버린다, 내년 총선에. 네. 버린다는 건 이제 공천도 안 주고 뭐 이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큰 오히려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당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에 민심까지 같이 해서 2년 전처럼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그러면 첫 번째로 저 50% 과반 김기현 후보가 못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에는 저는 안철수 의원은 아주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37%의 득표가 그 안철수 후보에게는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한 뭐 과시까지는 아니어도 네,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표로서는 충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뭐 근데 좀 걱정은 돼요. 이번에 그 가장 많이 좀 도박으로 치면 판돈을 잃은 셈입니다. 신동진 의원 혹시 포커 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따라간 2등이 제일 많이 잃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들은 중간에 이제 초반 중반에 탈락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제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른바 비토를 한 셈이죠. 네, 대통령실 고발하고. 네. 예, 또 대통령실 행정관 고발한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윤심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게 그렇게 명확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마지막에 황교안 전 대표하고 제휴를 하면서 아니 그분은 사실 좀 극우 태극기 쪽 후보인데 오히려 그동안 안철수를 지지하던 그 중도 보수 성향표가 또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 사람은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당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안착하는 데까지 성공은 못한 것 같고요. 아무튼 객관적으로 제가 좀 약간 좀 너무 좀 차갑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대표를 했던 분이 국민의힘에 가서 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출마를 했는데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정상이고요. 뭐 그렇지만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 내년 공천까지 안 주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가 또 비주류의 역할도 필요한 거고요.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은 하기 나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내년 뭐 총선에서 이 공천권은 받을 것이다. 두 분의 이제 의견이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계 후보 4명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반에 아주 그 신선한 이제 바람을 몰고 왔고, 이 바람이 과연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될 것이냐, 이게 돌풍이 될 것이냐, 전체 판을 흔들 것이냐 했는데 찻잔 속에 뭐 잔잔한 뭐 그런 바람으로 끝났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천하람 후보 본인은 뭐 15%면 자기 역할 충분히 했고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데 자기는 의미를 상당히 부여한다 이렇게 그 말을 하더군요. 지도부 입성에 4명이 이제 모두 결국 이제 실패를 했는데 컷오프 때만 해도 한 달 전에 기세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한 달 후에 결과가 이렇게 왜 나온 걸까요? 컷오프하고 이 경선하고는 아예 방식이 다른 거니까요.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 국민의힘 보수 성향 당원들이 이른바 개혁 보수를 당선까지 시키기에는 이렇게 품이 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넘어서서 최고위원 후보 한 명이라도 당선까지 시킬 정도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과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전에 의논 안 하고 무슨 개혁보수 정책을 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했다가 쫓겨났거든요. 네. 원내대표. 이게 이제 그런 유전자가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못 들어가 지도부 진입을 못했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뭐 속상해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표정이 밝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부터 뭐 방송에도 활동을 예, 하고. 네. 저도 이분들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그 보약이 될 겁니다. 저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대로 보면 젊은 세대의 소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승민, 이준석 뭐 이 정도였다면 거기에 이제 천하람이라는 사람까지 하나 더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삼각편대를 형성해서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다음 총선에 좀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이번 그 결과가 뭐 나쁘지 않다는 말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저 목소리 들어봤는데 별로 나쁘지 않아요. 네. 뭐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예. 젊은 그 아무래도 세대가 그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바로 오늘 아침부터 여기저기 뭐 방송에도 출연들을 하면서 뭐 표정도 정말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과를요? 본인의 한계를 압니다. 잘.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요. 당원들의 절박감입니다. 절박감. 왜냐하면 이 당은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 이뤘습니다. 이뤘고 이준석 전 대표 사실상 쫓겨난 셈입니다. 그 당에서. 물론 당원들이 쫓아낸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 움직임 그게 이제 당원들 다수의 눈에는 굉장히 거슬렸을 거예요. 뭐 당의 대선 후보를 당 대표라는 사람이 뭐 공격을 하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걸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거든요. 특히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더군다나 본인 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그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인의 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 분명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당원들도 이준석 대표와 같은 이른바 개혁적인 바람을 지금 국민의힘에 불어 넣어야 할 그런 절박감이 없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 내지 20% 정도가 한계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딱 15%가 채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천하람 후보라는 사람은 그냥 이준석의 아바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뭐 본인이 뭔가를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냥 처음부터 이준석 이퀄 천하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 처음에 뭐 상당히 뭔가 이 확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곧 그게 또 한계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후보로 활약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를 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당대표 이제 그 앞으로의 그 행보가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면한 이제 과제가 그동안 이제 경선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들을 봉합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그 내년 총선 공천이 첫 번째 이제 그 시험대가 될 것 같은데 요 공천에서 본인이 말한 그 연포탕 여러 가지 인재를 좀 두루두루 이제 그 쓸 것인지 아니면 뭐 좀 대통령실에서 뭐 준 그 명단대로 할 것인지 김기현 후보 그 당대표에 대한 그 성격 스타일이 자신의 또 고집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앞으로 그 김 대표가 좀 그 풀어가야 할 숙제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거죠. 뭐 당내 통합해서 그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역량 극대화 이런 겁니다. 또 이분이 사실은 친윤석열 정치인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바람에 반사 이익을 좀 본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기현 대표를 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셨다면 약간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의외로 또 고집도 있으시다고 해요.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좀 약간 엉뚱한 데서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인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이시죠. 김기현 의원이 대표죠. 임기가 이제 곧 끝나죠. 예, 5월 달까지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너무 영남이 많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무총장 또 뭐 사무부총장, 대변인, 정책위 의장 이런 데 이제 지역 안배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향 안배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래요. 당장 뭐 이철규 의원 사무총장 시키면 저것도 친윤석열 공천하려고 저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또 뭐 조직부총장이나 이런 자리도 이제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들이. 또 미안한 얘기지만 대변인도
그쪽에 친윤석열 의원들이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자들한테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전부 다 배려하면 이게 진짜 이거 친윤석열 정당 됐네.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엄청난 그 정치적 비난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양보를 해야 되고요. 또 김기현 의원이 지금 4선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 정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는 월요일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직 인선,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아니 뭐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네. 그 공천은 좀 먼 얘기고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내년 초나 돼야 아마 공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당직 인선이 첫 번째 시금석이죠. 네. 자, 본인이 연포탕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 포용 탕평 네.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도 그 이른바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 쪽에 몇 명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윤핵관 뭐 친윤 뭐 그 사람들로 싹 당직 인선을 해버렸다.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건 뭐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직 인선이 첫 번째로 김기현 대표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로 다가올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직 인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은 아직 먼 얘기고. 그럼 이제 당 운영을 할 때 결국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소신 얘기를 하지만 네.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를 그렇게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봤다면 저는 이번에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과거처럼 이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아마 상당히 기울어진 관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곧 그 임기가 끝나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 후임으로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임명직을 앞으로 맡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원내대표는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본인 말과 뭐 그 다른 말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직인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되면 저 사무총장은 뭐 이철규 뭐 의원 원래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한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나 그거 안 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바뀐 건데 카드가 네. 원내대표로 나온다. 원내대표가 더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장제원 의원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약간 호사가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요. 지금 실제로 원내대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임명직 뭐 그 또 원내대표는 당직을 맡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같은 윤핵관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받는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하면 그 뭐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나왔을 때 되겠느냐 이거야 뭐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 아마 상당히 냉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 결정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 주호영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하고 했는데 잘못하면 주호영 의원 떨어질 뻔했어요. 선전했죠, 이용호 의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의원들 본인도 그렇고요. 저처럼 이렇게 정치 부기자 오래 한 사람들도 제일 못 맞추는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장제원 의원이 나와서 그렇게 쉽게 원내대표가 되고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제 4월 말 뭐 동반 퇴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좀 갖춰서 뭐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본래는 일정이 5월인데요. 네. 그걸 4월로 좀 당겨서 앞당기게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를 좀 당겨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이제 뭐 그 친명계냐 비명계냐 이제 그런 또 이제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최대 당내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이재명 대표 사퇴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내홍을 수습하는
그리고 방편으로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당직 개편이 내용 수습에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명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인데 공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물론 대표지만 그 다음 정도가 사무총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을 뭐 비명계 중에 한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앉히면 그러면 그래도 자기들이 좀 걱정을 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더 좋은 미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 걱정을 하는 거는 자, 사무총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누구 비명계 누구를 공천에서 탈락시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년 뭐 수도권 같은 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천을 받아봤자 당선이 안 된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당직 개편한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 좋은 미래가 냈다는 이 당직 개편과 같은 아이디어는 지금 현재 뭐 사실 체포동의안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냥 일시적인 땜질 처방 정도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한 50명 정도 있는 그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더 좋은 미래 좀 그 색깔이 있는 그 예, 모임인가요? 과거 이제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난번 경선 때 보면 뭐 범주류 뭐 이런 정도. 그 안에 이제 친 이재명 그러니까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한 분들도 있고요. 이낙연 네. 쪽으로 한 분들도 있고 정세균 쪽으로 간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뭐 이재명 그러니까 최소한 반 이재명 비이재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뭐 범주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무슨 당직 개편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저도 거기까지만 워딩을 이제 봤을 때는 혹시 이게 뭐, 당직 개편 뭐 요구 사퇴나 아니에요? 아니면 뭐 총선 공천을 뭐 포기하는 뭐 이걸 요구하나 싶었는데 또 그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당장 무슨 당직 개편을 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해석하는 건 약간 무리인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이걸 당직 개편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당직 개편을 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보다도 요새 박홍근 원내대표가 바빠요. 막 의원들 열심히 만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안 된 표현이지만 약간 좀 딱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신 좀 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른바 친윤석열 일색 지도부로 꾸려지니까 야 그럼 우리 민주당이 좀 오히려 괜찮아진 것 아니야? 이렇게 상대편의 그 잘못된 거 손님 실수를 이제 우리의 어떤 동력으로 삼는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민주당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좀 굉장히 갑갑한 처지죠. 그래서 네. 민주당이 지금 이런 딜레마에서 당분간 벗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 다시 또 했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지난번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 이름으로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5명의 이름으로만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또 하나의 그 당 내분을 반영한 것인지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169명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상당수가 찬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체포동의에.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공연히 당의 그 내분 상황만 드러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했다.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지금 정의당과의 일종의 협상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빨리 내다 보니까 169명 전체 이거 그 총의를 모으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일단 15명 정도로 내고 그거 가지고 정의당하고 이제 다 그 협의를 해서 뭐 특검 추천 방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안으로 이제 전원 명의로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신속히 뭐 그 발의를 하다 보니까 의원 그 수가 좀 줄었다. 네, 그러니까 최 의원 말씀이 그게 해석이 아니고요. 네. 오늘 민주당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기자들한테 공보국에서 공식 자료를 네. 왜 15명만 했느냐? 사실은 지난번 의총에서 이른바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하고 이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5명만 했고 정의당하고 조율을 마친 최종 법안에는 지난번 당론에 따라서 당연히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그 말씀이 뭐 일치가 되는 부분이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 줄 논평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 의원님. 예, 저는 송환용입니다. 최 의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 이제 모처럼 일부러 좀 가봤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잘 못 갔는데 아주 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일산 코엑스에서 했는데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예, 가수 박상민 씨가 나와서 이제 공연을 네. 잠깐 했습니다. 노래 몇 곡 부르고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노래 중간에 다음 노래 넘어가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제가 사실은 출연 요청을 받고 굉장히 이 가수 생활 시작한 다음에 가장 큰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좌든 우든 보수든 진보든 좀 정치 좀 제대로 해서 우리 국민 좀 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뭐 징그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쳤어요. 아마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정치 색깔이 입혀질까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네. 걱정하신 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출연하는 연예인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무튼 이게 다행인 게 김기현 대표 선출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죠. 네. 좀 약간 깜짝 놀랐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뭐 당연히 만나겠다고 했고요. 민생의 여야가 어딨냐? 정당은 여야가 있어도 민생은 여야가 없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민생이다. 네. 아주 화답을 네. 정확하게 하는 이런 걸 냈어요. 전 굉장히 모양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오늘 제 한 줄 논평, 여야 협력해서 민생 살려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뭐 작년 8월 2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있었죠. 이재명 대표 뽑혔고요. 최고위원들 뭐 고민정 의원 한 사람 빼놓고선 다 친명 지도부입니다. 네. 그런 점과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다 친윤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친윤, 친명 지도부가 다 들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친윤, 친명 지도부 대선 체제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비롯해서 내홍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 등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